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그 진위를 가려내고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론 없이 끝난 지 보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핵화 합의와 대북 제재 해제 등 큰 틀의 합의가 있고 그 다음 날인 3.1절 10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민족화해협력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공동대응 등 어떤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던 국민들에게는 다소 힘이 빠진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 의장인 김홍골 대표 상임의장을 모시고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보고 민족화해협력을 위해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얘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결렬된 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큰 문제는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 쪽에 속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뭐가 될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비난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는 뭔가 큰 딜, 정말 미국이 일방적으로 큰 것을 북한에게서 받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이 미국 내의 그 비판 세력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걸 너무 또 과신한 거 아니냐, 잘 될 거라고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 한 달 전부터 북측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은 굉장히 잘 될 걸로, 그러니까 3월부터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과의 비건 대표가 왔을 때 협상이 잘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었죠. 근데 북측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의 이런 상황, 국제 정치의 그런 냉혹함, 그것을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 북측에도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도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있고, 대미 접촉을 하는 이 협상 라인이 다들 이제 구시대에 김정일 위원장 때 이 외교를 하던 그때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고, 또 미국과 이제는 정상끼리 만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 고립돼 가지고 벼랑 끝 외교를 하던 시대가 아니고 정상적인 이 말 그대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그 구시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상대로 그런 전술을 쓰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고 벼랑 끝 전술을 쓴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조금 자존심을 꺾더라도 실리를 택하는 그 외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절대 손해보기 싫어한다. 이익을 분명히 챙기려고 한다 했는데
그 이익은 미국의 국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니까 네. 그쪽이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게 체면을 세워주면 북측도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쉬워진다 하는 얘기죠. 일단 이런 하노이 무산 요인을 한번 얘기를 한번 쭉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더 이해가 좀 잘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양쪽이 서로 원하는 것은 또 분명해졌어요. 그런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원하던 것이 네. 정말 안 맞는 부분이 네. 지금 생긴 것인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서로 상대가 먹을 수 없는 데 넣어주면서 네. 이걸 받아 먹어라 하는. 네. 그러니까 북측은 뭐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미국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 방법을 썼는데, 네. 그러니까 북측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너희를 믿을 수 없으니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가자. 단계적으로 이런 건데 예.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끝나는 종착역이 어딘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고 확실히 언제 끝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미리 정해놓자, 이 얘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타결론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네.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미국이 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주고 다 받고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자. 이건 조금 무리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신속하게 하더라도 순서를 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우리도 금방 다 주겠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단순하게 만든 거니까 그것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다 줬는데 저쪽에서 하나도 안 내놓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쪽이 그것을 좀 절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우리 한국에서도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중재자 역할은 이것은 미국의 뜻은 이러니까 너희가 잘 이해를 해라. 또 북한의 뜻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그 점을 이해하고 협상을 해라. 이것인데 이제는 양측이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그 단계는 넘어섰고 네. 그러니까 결국 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이렇게 좀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내놓은 것에다가 뭐 미사일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해줘라 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이 현재 사정을 경제 발전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이 잘 안 돼서 이 주민들에게 지금 체면이 깎일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면서 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 예외를 둬서라도 북측이 아 이게 좀 뭐가 풀리는구나, 뭐가 돼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충고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이솝우화를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이솝우화에 등장한 여우와 두루미가 이 상황에 놓였는데 원하는 것도 서로 알았어요. 그런 한편으로 보냐면 그 이후에 이게 노딜이라 그러죠. 무산된 건 아니고 서로 답을 얻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게 분위기는 뭐랄까요? 부정적인 기류죠. 뭐 동창리 얘기, 뭐 미사일 기지 얘기 나오고 또 보수 언론이 또 이거 벌써 뭐 영변 가동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도 뭐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의 해법은 우리 꼭 과거로 또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국민들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은 이 해법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의 길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는 다 틀렸다. 다시 핵이나 써야겠다. 이런 소리를 북한 주민에게 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이고 또 이 수령으로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은 확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뭐 어제 국방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뭐 동창리 문제는 다시 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영변 문제도 뭐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겠지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영변을 폐쇄하겠다고 했지 먼저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늘 의장님 모신 거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은 이런 그 정부 차원의 협상이 좀 속도를 좀 못 내고 있거나 이럴 때 그 민족 화해 차원, 민간 부분의 차원의 협력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민화협 의장님으로서 이제 여쭈는 건데요. 이런 그 협상이 좀 약간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할 때 민간 부분의 차원의 협력이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죠.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빨리 진전이 안 되더라도 네. 또 남과 북의 정부 간의 교류가 원활하게 안 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계속 이 남북 교류를 하는 노력을 해서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 이미 이 평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네. 올해 초에 신년사를 보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서 민간 교류는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이번 협상이 결렬된 그것을 놓고 네. 이제 모든 것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북측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현재 제재 중에 30~40%는 풀릴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북쪽에 뭔가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 않게 됐고 또 경제인들도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경협에 나설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측과 교류하고 뭔가 좀 유형무형의 어떤 이 소득을 얻으려면 북측도 민간 단체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교류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있고 난 이후에 민화협 차원에서 그 민간부 교류 분야에서 11월 달에 금강산을 찾았던가 이때는 어떤 일이었고 어떤 서로 진행을 앞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 상봉 대회를 열고 네. 그러니까 북쪽까지 합치면 4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었는데 제가 알기로 남북 간에 모인 행사에서 400명 이상이 온 것은 아마 그게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북측과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네. 일본과의 그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는 일에 있어서 남북이 함께하자
하는 그것을 합의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올해가 3.1절 100주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조선인 유골 봉환 추모식이 열렸지 않습니까? 일제 강제에 동원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유골 74위인데요. 네. 이게 범민족 사업으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사실 2년여 전부터 네. 이 일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북측과 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초부터 긴장 완화가 되고 북측과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이제 제가 작년 5월경에 북측에 제안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야 일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또 북쪽은 일본과 국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대신에 또 일본 내에 이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어디 있고 이런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주로 조총련 동포들이거든요. 또 그 부분은 북쪽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이 민족 동질성 회복, 역사 바로잡기를 같이 하자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북측에서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불과 2달 만에 이제 북쪽 평양에서 네. 이 만수대 의사당을 찾아가서 제가 북측에 김영대 민화협 회장하고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된 겁니다. 네, 이번 그 일을 하면서 74위를 우리나라로 모셔오면서 뭐랄까요? 그 일단 그 느낌이랄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의장님으로서 어떠셨던가요? 그분들 예. 보시면서. 역시 그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일본에서 당하셨는데 그 유골마저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죠.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게 늦지 않았나. 그러나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일본 측에 사죄와 배상 요구는 많이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유골 봉환 문제는 좀 등한시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중국의 경우만 해도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유골을 다 이렇게 모셔갔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남은 게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죠.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도 있고 또 북측은 아예 외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된 그 상황을 일본 측에서 잘 그걸 악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남북이 당당하게 네. 하나가 돼서 나서면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또 이 우리의 취지는 일본과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무슨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남북 그리고 일본에 있는 조총련 민단 동포들 또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들, 종교인들 심지어 일본 주류 사회에 속한 분들까지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함께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다가올 동북아 공동체의 시대 우리가 동북아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 시대에 같이 대비하자 하는 그러니까 과거 청산을 함으로써 밝은 미래로 함께 가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북 평화와 협력, 화해 이 모든 것에 떠오르는 인물이라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얘기 듣다 보면 또 철의 실크로드 이 부분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남북미 관계가 잠시 이렇게 좀 쉬고 있거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해법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나 미국과의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그분이 1970년부터
정말 오랜 세월 전에 선견지명을 갖고 주장하셨던 것이 네. 이제 북미가 어느 정도 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나아가선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주변 국가들이 다 북미 간의 합의에 동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예견하셨던 것이 1970년에 내셨던 4대국 안전보장론이고 그것이 30여 년 후에 육자회담으로 현실화됐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확실한 평화를 이루려면 주변국들을 다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가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하는 점을 깨닫게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서주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교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있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 또 분단되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외교를 잘해야만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갈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정말 나서서 외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가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모든 답을 주는 게 아니란 것을 알고 계셨겠고 그 다음 상황에 다음 어떤 그렇죠. 행동을 하셨겠네요. 사실 6.15 직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평양을 방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뭐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또 중동 문제 때문에 그것이 무산돼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지금도 천추의 한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할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던 거죠. 그때 정말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만 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고 일본, 중국과도 관계가 좋아서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거나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의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주 시사여서 이것을 여쭤보고 한번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전두환 재판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고 갔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에 의해서 사형 선고, 뭐 수감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두환의 특별 사명과도 관계가 있으셨어요. 이번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이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반성을 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성격이 저희 아버님께서는 남한테 원한을 절대 갖지 않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면 뭔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고,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들은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있죠. 뭐 심지어 그 전두환 씨 밑에 있었던 그 전 참모총장 박희도 씨는 이 광주에 대해서도 5.18에 대해서도 또 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80년도에 그 생사람을 삼청교육대 끌고 가서
재교육 시킨다고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아, 저 사람들은 뭐 죽을 때까지 생각이 바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옆에 김대중 대통령 계시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조언하고 싶으세요? 이번 상황이라면.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정말 이 남에게 모질게 이렇게 대하시질 못하시는 성격이어서 그들을 이제 용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남북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태어났고 이제 자녀인 김홍걸 의장님께서 이제 의장을 맡고 유협을 잇고 계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남북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향후 계획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당장은 뭐 어디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게 없고요. 네. 일단 올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최소한 이 남북 관계 개선, 이게 민간 교류 확대 이것에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뭐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 일 저 일 한꺼번에 손을 대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전념해서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와 민족 화해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